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기조연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태유 교수님께서는 미국 콜로라도 CSM 대학 경제학 박사로서 2003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을 역임하시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연구에 모든 시간과 역량을 바치신 분입니다. 저서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청년이 없는 나라 등을 통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김태유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저는 한평생 4차 산업혁명과 국가발전 원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명사 여러분 한 분 한 분 거명하면서 인사 말씀 올리지 못함을 양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죠.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와 통상과 안보가 굳건히 뒷받침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와 통상과 안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후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골드만삭스에서 2007년 2050 미래 경제 예측을 발표했는데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1인당 소득이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가슴이 설렜습니다. 야,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이 되는구나 그랬는데 15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2022년에 2075 경제 예측에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전 세계에서 24위쯤 될 것이다.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보다도 그 순위가 뒤떨어질 것이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세계 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24위까지 뒤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적으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예측이 잘못됐을지도 몰라, 한국에 대한 편견일지도 몰라, 이렇게 강변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상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 2위 될 나라가 24위로 전락하는 근본 원인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7개 정부를 통해서 매 대통령, 매 정부 임기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예외 없이 1%씩 하락을 지속해 왔습니다. 보수 정부 하에서도 그랬고 진보 정부 하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1만 불, 2만 불, 3만 불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저렇게 하락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경제는 성장했지만은 성장하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발표 보셨죠? 1인당 소득 8만 불, 8만 5천 불을 넘는 미국은 지금 2%를 넘어서 3%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국민소득 3만 4천 불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경제는 지금 1% 이하 0%대 성장률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과 독일이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 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5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 될 때까지 12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병의 증상이 이만큼 나타냈을 때는 이미 병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으로 내우의 현상입니다. 그럼 밖으로는 어떤가? 여러분, 패권국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도전자가 없을 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도전자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하는 안보와 경제의 그 기본 형태는 에치슨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극동방위선은 알루샨 열도로부터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포함한다. 이게 바로 한국전쟁의 원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4,500명쯤 철수할 것이다 라는 보도부터 1만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주한미군은 다 철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고 기술의 문제고 산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느냐? 물론 레버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한미군으로서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산업을 지키기에는 현재 역부족인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 그런데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모습은 어떤가? 중국은 과거에도 전제주의적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주 거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일방적입니다. 좋을 때도 일방적이었고 나쁠 때도 일방적이었습니다. 우리 사드 사태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기업이 롯데마트가 폭도들한테 다 짓밟힐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도와주지 않고 한국도 돕지 못했습니다. 한한령 지금도 해제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미국,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일본입니다. 일본 지금 자민당이라는 우익정당보다도 더 극우익정당, 참정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자유민주 동맹을 형성하겠다고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군마현에 있던 한인 징용 위령비 굴삭기로 다 부숴서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외교 문서, 교과서 이런 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점점 더 강력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들의 한국에 대한 행태는 아주 일방적입니다. 한 번도 상호 협조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아베는 같지만은 아베보다 더 강력한 극우익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우익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적나라한 현실이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내우외환의 모습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없느냐? 우리에게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행히 우리에게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의 기회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갈등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근공의 관계였다면 현재 한국과의 중국과의 관계는 경쟁의 관계입니다. 근공의 관계든 경쟁의 관계든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적대 관계로 비화하기 십상입니다. 이것이 한중 관계의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럼 한일 관계는 어떨까요? 한중 경쟁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한일 관계는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우익들의 이 역사적인 갈등이 계속 존재해 왔고 한 번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과거의 근공의 관계였는데 지금 또 경쟁의 관계입니다. 한중일의 관계, 가깝고도 먼 이웃, 우리가 버릴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될 이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한중일의 연횡, 협력이 불가능한가?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유럽에서 이유식 산업 내 분업으로 경쟁 관계를 보완 관계로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대전을 통해서 1차, 2차를 통해서 프랑스와 독일은 철천지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EU를 만들어서 화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거지 의도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상품 중에 지구상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는 상품을 2개 꼽으라면 하나는 현대자동차고 또 하나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입니다. 그렇죠? 어디서나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부의 상징이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잘 나가던 현대자동차 팔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떤가? 한국 사람은 도요타, 렉서스 타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은 현대, 제네시스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한중일의 연행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자, 러시아는 어떻게 됐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과 등졌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다시 화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전쟁에서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20만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동쪽으로 와서 유럽 국가로부터 아시아 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원자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석유와 가스 수출 여력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는 우라늄 제일 많이 수출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러시아제 우라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 수출 여력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 경제와 러시아 경제는 100%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러시아가 하나도 없고 러시아가 가진 것은 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러 관계는 아주 굉장한 보완 관계다. 지금 산업사회에서 보완 관계는 과거 농업사회에서 원교 관계하고 가깝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우방이 될 수 있는, 적이 아니라 우방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미 관계는 어떤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예비 선진국으로 전 세계 기술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미국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0년대 동경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세계 10대 기업의 70%가 일본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본 경제와 일본 산업과 일본 기술이 약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레건 대통령이 5개국 재무장관을 플라자 호텔에 모아놓고 지금 일본의 독주 체제가 세계 경제를 망친다. 그래서 아주 단순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이엔을 2배로 올리자. 그래서 일본이 수출하던 도요타 자동차 1만 불짜리가 2만 불이 됐습니다. 일본이 수출하던 반도체가 값이 2배 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한국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기업 현대와 삼성입니다. 만약에 플라자 합의가 없었던들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나 삼성반도체가 현재의 위상을 반도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상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트럼프를 이은 바이든, 두 사람은 사이가 너무너무 나쁘지만은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전략만은 이어받아서 더 강화해서 바이든은 기술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트럼프가 이어받아서 바이든 지우기에 나서서 바이든이 했던 모든 행정명령을 지우고 있지만은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만큼은 계승해서 더욱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8년 전에 트럼프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대한민국 산업은 이미 중국에게 훨씬 더 심각하게 예속되고 침식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는 이게 보완 관계다. 물론 일부 경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통상협상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보와 경제 면에서 보완 관계, 과거의 원교 관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패권 전략이 뭐냐? 여러분, 두키디데스의 함정 잘 아시죠? 그리스, 옛날 그리스에 스파르타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테네가 점점 커와서 도전 세력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생긴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의 전쟁, 이것이 바로 두키디데스의 함정,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패권 전략은 어떠냐? 두키디데스의 함정보다 한층 발전했습니다. 미국은 이 킨들버거라는 사람이 마샬 플랜을 입안한 사람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마샬 플랜이 뭔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공산주의가 너무너무 크게 성장해가지고 미국의 이 자유민주 질서를 위협하기 시작하자 미국이 소련의 도전을 꺾어야 되겠다. 그런데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겠죠. 이겨도 피를 흘려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은 한층 높은 책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과거의 적대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을 부흥시켜서 공산주의를 협공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의 경제가 미국을 위협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규제나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산업을 부흥시켜 가지고 일본 산업을 협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도전하니까 중국의 도전을 꺾기 위해서 또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론적으로 제 책에서 13 전략, 1+3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이 소련과 직접 싸우면 이길 수는 있어도 피를 흘려야 되는데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부흥시켜서 협공하면, 다시 말해서 1등국과 3등국이 힘을 합치면 2등국과 싸워서 무조건 이깁니다. 이겨도 피를 흘리지 않고 이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성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을 꺾기 위해서 한국과 대만을 부흥시켜서 1등국과 3등국이 2등국을 협병해서 손쉽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도전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유럽을 묶어서 군사적으로는 나토를 동원해서 중국을 협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의 필승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 전략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3군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선 나라 EU나 일본 같은 선진국하고 치열하게 경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뒤쫓는 중국과 개도국과 또 치열하게 경쟁해 왔습니다. 이것이 근공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를 앞서서 아주 확고한 2군국, 2등국으로 자리매겨놨습니다. 우리의 근공의 대상은 앞으로는 중국이고 뒤로는 개도국입니다. 그럼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죠. 원교의 대상은 어딘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 그리고 개도국 뒤에 있는 러시아나 남미국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소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필승 전략은 뭐냐? 1군, 3군, 5군을 묶는 135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3, 미국의 필승 전략, 패권국의 필승 전략과 대한민국의 135, 이 강소국의 필승 전략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형국입니다.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승 전략과 우리의 필승 전략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게다가 지금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유럽국으로부터 격리된 러시아가 그 많은 석유가스 자원을 가지고 동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포위를 위해서 피벗 투 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극 항로와 거점 항구를 확보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북극 항로에 만약에 거점 항구를 확보한다면 중국의 상해, 닝보, 선전 같은 도시와 치열하게 경쟁해서 거점 항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제국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스페인의 세비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영국의 런던을 잇는 세계의 심장, 이 거점 항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에서 세 가지 기회, 세 가지 축복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게 뭐냐? 한미러의 합종 중에 한국과 미국의 협력 가능성, 1.3 전략과 1.35 전략의 정합성, 그게 바로 미국이 대중국 견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플라자 합의 때 대한민국의 현대와 삼성이 약진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절호의 찬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 국가가 아닙니다.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동쪽으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극 항로가 개통되고 거점 항구를 확보하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아니라 지구의 반을 커버하는 동아시아의 수도 부울경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 그 결과가 완전히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또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을 대한민국, 한민족을 찾아온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양당 원내대표님들의 축사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은 놓이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러한 경제와 통상과 안보의 문제가 절대로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이걸 발전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논의할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학자는 지구상에 정당이 태동한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영국의 토리당과 휘그당, 지금 보수당과 진보당으로 발전해서 자유민주 세계의 의회 민주정치의 원형을 만든 나라죠. 또 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선이라는 겁니다. 조선의 동인과 서인이 정당 정치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어떻게 됐냐?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원형을 만들고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브리타니카 국가를 만들었는데, 또 한 나라는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왜 똑같은 정당 정치를 태동시켰는데 영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는가? 그것은 영국의 토리당과 휘그당은, 영국의 보수와 진보는 국익을 위해서 정당의 이익을 희생하고 국가적 위기 때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인과 서인은 어땠죠? 임진왜란을 맞이해서 적전분열,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희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색당파로 매도되고 망국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 이것을 위해서는 정파와 정당을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꿈과 도전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상 훌륭한 정치인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업적이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독일의 비스마르크를 꼽습니다. 왜? 다른 훌륭한 정치인은 선진국을 선진국으로, 강대국을 더 강대국으로 만들었지만은 비스마르크는
후진국 약소국 독일을 선진국 강대국 독일로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정말로 후미진 나라였습니다. 유럽의 후진국이었습니다. 독일의 부자나 귀족들은 독일 말을 쓰지 않고 프랑스 말을 쓸 정도로 독일은 천대받던 나라입니다. 인류 문명사상 최초의 글로벌 황제라고 얘기하는 스페인의 칼 5세가 한 얘기가 야사에 전해 내려오는데, 나는 신에게 기도할 때는 경건하게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남자들한테는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여성들한테는 감미롭게 이태리어로 얘기하고 난 독일어는 내 말한테 명령할 때 쓴다 라고 얘기할 만큼 독일은 무시당하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존경하는 강대국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입니다. 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철저한 나라, 정확한 나라, 이것을 만든 사람이 비스마르크인데, 비스마르크의 명언 중에 명언이 뭐냐?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그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인의 진정한 임무다.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행운의 여신이 누구죠? 북극 항로입니다. 다가왔을 때가 언제죠?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통해서 동진할 때고, 미국이 피벗 투 아시아로 올 때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이라는 근공의 대상은 있어도 원교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원교의 대상, 러시아와 미국이 우리 동북아시아의 실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옷자락을, 행운의 여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임무고, 그 정치를 만들어갈 대한민국 국민의 임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4차 산업혁명과 국가발전 원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평생 연구해서 쓴 국가발전 원리 10권의 책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절한 내용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여러분들의 오늘 노고를 통해서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이 직면한 내후외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한미러 협력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새로운 균형과 활로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해 주셨습니다. 혁신과 통찰을 전해준 명강연을 전해주신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